예도입니다. 존재의 숲의 풍경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가을이 훌쩍 다가온 느낌인데요. 오랜만에 이 가을의 엘랑빗달을 받으면서 헬더린에 대한 강의를 한편 하려고 합니다. 예도TV 재생 목록에 가시면 예도가 서양의 다양한 문학 대가들의 작품들을 철학 평론한 강의들이 모여 있는데요. 거기에 헬더린에 대한 강의가 이미 2편이 있습니다. 헬더린의 광기, 그리고 신이 떠난 궁핍한 시대에 이런 강의들이 있는데, 오늘은 헬더린이 칸트를 연구한 후에, 그죠? 비교적 초기에 25살에 썼던 판단과 존재라고 하는, 정말 가슴이 튀죠, 그죠? 우어타일 운트 자인이라고 하는 단편 철학 에세이인데요. 이 작품에 대하여 여러분들과 함께 사유여행을 떠나려고 합니다. 헬더린은 시인이자 대문호인데 어떻게 철학 단편을 썼을까? 정말 궁금하죠, 그죠? 이것은 또한 독일 관념론과 어떤 연관을 맺고 있을까? 헬더린의 유명한 작품들인 휘페리온이라고 하는 소설, 그 다음에 엠페도클레스의 죽음, 이건 미완성이죠, 그죠? 희곡 작품, 그리고 빵과 포도주, 삶의 절반이라고 하는 시들, 그죠? 이 외에 이제 판단과 존재라고 하는 철학 단편, 이건 도대체 왜 중요할까? 특히 하이데거는 이 작품으로부터 어떤 영향을 받았을까? 시인을 시원의 언어를 창조하여, 그죠? 존재와 합일되려고 하는 그러한 신들이 떠난 세계에서 존재의 목동으로서 역할을 한다고 찬양했던 그 하이데거, 그죠? 하이데거가 특히 이 작품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고, 그리고 슬라보의 지적 역시도 레스 댄 너띵에서 독일 관념론을 언급하면서 이 작품을 길게 서술하죠, 그죠? 예도는 또 예도의 클래스로 풀어야 되겠죠. 오늘은 어떤 내용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을까? 강의의 가치를 아시는 분은 사막의 철학을 위하여 예도TV 후원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판단과 존재, 일단 이 두 개념은, 그죠? 판단은 인식론적인 거요, 존재는 존재론적인 거예요. 특히 하이데거의 사유에 있어서 이 판단은 존재와 시간에서 폴한덴하이트, 눈앞에 있음 정도로 해석할 수 있고, 또한 존재는 손안에 있음, 세계의 유의미성 전체와 관계하는, 그죠? 사용사태 전체성과 관계하는 쭈한덴하이트, 이런 정도로 연결되는데, 후기 하이데거로 가면서 이것은 현존재가 탈존하여, 그죠? 자기 주체로부터 존재가 계시되는 거기로 나가서 이 세계, 이 우주의 존재의 빛에 참여하는 사방세계, 그죠? 신들과 죽은 자들과 인간과 자연이 하나 되어서 춤추는 그 존재의 계시의 빈터. 그래서
주체적 판단이 너무 강하면 이 존재의 빛에 참여할 수 없는 거예요. 이 계시의 장소에 들어갈 수 없고, 그것을 과학기술적 언어나 주체의 욕망에 따라서, 그죠? 해체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판단은 인식론적인 개념일 거예요. 존재는 우주적 통일성을 의미하죠. 그죠? 점점 뚜껑이 열릴 거예요. 여기에는 정말 많은 것들이 들어있는데, 그래서 존재는 또한 신화적 세계의, 지원적 세계의 조화를 의미해. 낭만주의 철학에서 특히 독일의, 그죠? 절대자와 더불어 조화를 이루고 있는 이 우주적 세계, 그게 바로 존재의 통일성의 세계인 거예요. 그래서 존재는 인식이 이 존재를 나누어서, 그죠? 인식의 재료로 삼기 이전에 언제나 이미 통일되어 있는 상태, 주체와 객체의 통일성을 의미하는 거야, 여러분. 신화의 세계. 그래서 태초의 인간은, 그죠? 신화의 세계 안에서 신과 인간과 자연이 서로 조화로운 상태에 있었던 거야. 이것은 뱀의 역할을 통하여, 그죠? 이미 그 낙원에는 뱀이 있었던 거야. 이 낯선 기호를 통하여 이제 이 낙원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낙원으로부터 쫓겨나죠. 그죠? 이제 역사의 세계가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원의 세계를 상징하는 인류의 시원의 세계, 그리고 통일의 세계, 주체와 객체가 분리되기 이전의 세계, 인간이 이성으로 어떤 대상을 판단하기 이전의 세계, 그죠? 그래서 인간은 각각 다른 방식으로 이 낙원을, 그죠? 동경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술 작품을 통하여 이 조화로운 세계를 동경하고요. 어떤 사람은 사랑의 주이상스를 통하여 여기에 도달하려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신성과의 합의를 통하여 도달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인간은 이 존재의 통일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선악과는 어떻게 보면 유대 그리스도 기독교 전통에서, 그죠? 그 신화 이야기에서 선악과는 이성을 의미하죠. 그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부터 따먹은 그 열매를 먹자 눈이 빨개지는 거. 그래서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는, 이해가 되죠. 그죠? 이 판단이 나타나면서 조화가 깨지는 거야. 탁월한 비유죠, 여러분. 그죠? 그러니까 이미 이 조화의 세계에 이불을 유혹하는 뱀이 있었고, 그죠? 뱀은 언제나 이미 시원에 있었어, 여러분. 그래서 쉘링의 그 시원에 신적 심정의 공기에, 그죠? 그림자가 있고, 무의식의 충동이 있고, 사랑이 있고, 동경이 있었다라는 거, 본능이 있었다라는 거,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죠. 그죠? 신 안에 신이 균열되어 있고, 신 안에 어두운 그림자가 있으며, 그리고 이것이 창조의 힘으로서 태초의 기원에 놓여 있었다라고 하는 거, 그죠?
이런 점에서 확실히 애초부터 뱀이 있었던 거야. 그래서 뱀이 너가 이 나무의 과실을 따먹으면 눈이 밝아진다. 유혹하죠, 그죠? 그래서 눈이 밝아지자마자 이제 그 낙원으로부터 추방되는 거야. 그래서 판단은 뭐야? 판단은 언제나 존재를 분리하고 나누면서 그 힘을 발휘하는 거야. 그게 이성의 힘이에요. 판단은 이 조화로운 존재의 세계에, 그죠? 어떤 균열을 만들고 시원적 찢어짐을 만드는 거예요. 선악을 구분하게 되면서 인간은 자기를 의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철학 단편에서 헬더리는 자기 의식, 젤프스트 베부스트 자인, 이것은 시원적 찢어짐이라고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찢어짐이 있기 때문에 그는 대상을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이 자기 자신을 의식하지 못한다 그러면, 이 능력이 없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이 세계의 다양한 존재자들을 자기 인식의 판단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겠어? 불가능하죠, 그죠? 그래서 자기 의식, 그것 자체는 이미 시원적 찢어짐인 거예요. 사실 이러한 운동, 독일 관념론의 어떤 이런 절대자와의 합일, 이 우주와의 합일, 세계와의 합일, 그래서 존재의 통일성을 경험하는 이러한 철학은, 그죠? 칸트가 순수 이성 비판과 실천 이성 비판, 현상계와 본체계, 그리고 순수 통각으로부터 나타나는 그 자유의 세계와 현상계에 붙잡혀 있는 인과율의 세계, 이 둘을 나누면서, 그죠? 이 분열을 어떻게 하면 통일시켜야 될 건가? 그러니까 통각으로부터 분열된 이 세계를, 그죠? 이제 그 이후에 관념론 철학자들은 이 분열을, 현상계와 본체계의 분열을 하나로 통일시키려고 하는 그런 철학을 수행하게 되잖아. 이게 피테, 쉘링, 헤겔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이 가운데에 이제 무한자와 유한자의 결합이라고 하는 낭만주의 철학이 들어오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러한 낭만주의적인 사유에 참여하는 문학가들은 역시 헤르더, 괴테, 그죠? 헤르더는 좀 덜한데, 괴테, 그 다음에 실러, 헬더린, 지금 하고 있는, 그 다음에 술레겔 형제, 이런 문학가들, 그죠? 노발리스 등등. 그러니까 이러한 다양한 독일 관념론의 철학과 문학가들이, 그죠? 수행했던 그 균열의 합일은 역시 그 출발점은 칸트가 나누어 놓은 그 분열의 지점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순수 이성 비판과 실천 이성 비판, 그죠? 현상계와 본체계의 분열. 피테는 이것을 자기 의식 안에서, 그죠? 순수 통각의 자아 안에서 나는 나다라고 하는 절대적 동일성을 갖고 해결하려고 하잖아. 이 절대적 동일성의 원리는 지적 직관이죠, 그죠?
이 지적 직관은 이제 쉘링에게 가면서 여기에 이제 스피노자가 들어오는데, 자연 안에서 미적 직관을 통하여 절대자를 인식하는 것.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 쉘링에게 있어서는 칸트의 분열을 나누어 놓은 것, 그것을 결합시키는 지적 직관인 거예요. 자연 속에서 절대자를 직관하는 미적 직관. 그런데 헤겔은 절대정신 안에서 이 세계의 통일을 보잖아, 그죠? 그런 방식으로 칸트의 분열증을 해결하는 거야. 그런데 헬더리는 이 해결책을 존재와의 합일, 인간이 자기 자신을 의식하면서 이 존재를 찢어 발기게 되는 그 시점 이전에 존재 자체와의 통일성을 볼 수 있는, 균열과 간극과 빈틈을 메울 수 있는 그 지점을 보는 것. 그게 헬더린의 목표였던 거야, 여러분. 그래서 판단과 존재는 정말 중요한 거죠, 그죠? 그래서 판단 자체는 이미 균열이요, 분열인 거야. 주객 분열. 그리고 이 완전한 존재의 통일, 신화의 세계, 그리고 신과의 합일, 성적 주의상스를 통하여 도달되는 우주적 합일, 에로스의 힘이죠, 그죠? 아니면 예술을 통하여 도달되는 주객 통일성의 세계, 존재의 세계, 이런 것. 그리고 이런 통일을 향하여 나아가는 운동, 그죠? 그 이후에 인간은 애초부터 이 존재를 찢어서 자기 것으로 취하는 이성의 밝음의 역할을 하면서 존재를 잃어버린 거야. 존재로부터 쫓겨난 거야. 인간의 이성이 밝아지면서 판단력이 세지고, 그죠? 그렇게 되면서 인간은 낙원의 세계를 잃어버린 거예요. 신이 떠나버린 세계, 역사로 내던져진 인간. 그래서 판단은 분리와 나눔과 트레농, 타일농, 이것을 먹고 살죠, 그죠? 판단, 종합 판단과 분석 판단. 인간은 인식하면서 자기의 힘을 획득하는 존재인 거예요. 인간이 스스로 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성과 더불어서요. 그래서 신화의 세계에서는 인간은 스스로 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우주와 하나 되어 있는 상태. 이해가 되죠, 그죠? 거기에 무슨 욕망이 꿈틀대고, 그죠? 이미 모든 것이 채워져서 조화로운 세계인 거예요. 악마가 뱀을 통하여 유혹하여, 그죠? 이성이 밝아지면서 존재의 세계로부터 쫓겨나 신화의 세계, 낙원의 세계로부터 쫓겨나서 인간은 이제 역사 속에서 밝은 이성을 갖고 판단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어타일, 판단은 철저하게 인간의 인식 능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헬더린에게 있어서 쏙 들어오죠, 그죠? 칸트에게 있어서 분석 판단과 종합 판단 역시도, 그죠? 인식의 능력이잖아. 인간 주체의 능력인 거야. 오성의 개념 안에서, 그죠? 사유를 통하여 판단을 내리든 아니면 감각 직관을 통하여
들어온 내용과 결합하여 판단을 내리든 인간은 언제나 판단을 내릴 때 존재를 찢어 발겨야 되는 거예요. 맞죠? 그죠? 존재를 재료로 사용하여 그것을 찢어서 분리해야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이 판단과 존재에서 헬더린이 이야기하는 그 인식론에서 중요한 개념이 세 개가 나옵니다. 비얼클리히카이트, 현실성, 웨클리히카이트, 가능성, 노트벤디히카이트, 필연성. 현실성은 감각 직관이 관계하고요. 가능성은 오성의 범주, 개념이 관계하며 필연성은 이성의 절대적 타당성이 관계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그죠? 언제나 이미 인식과 관계하는 힘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오성의 개념인 이 가능성은 언제나 현실성과 이 관계를 통하여서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성의 필연성은 이성 자체 안에 있는 마땅히 그러해야 하는 것, 바스 에스 졸자인, 그러니까 마땅히 그렇게 존재해야 되는 것, 필연적으로 타당한 것, 마땅히 그렇게 행해야 하는 것, 뭐 본체계를 연상시키죠, 그죠? 칸트의 그것과 관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능성과 현실성은 언제나 이 세계와 관계하고 있는 감각 직관과 그죠? 오성의 개념의 어떤 운동을 통하여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셋 모두 다가 인간의 인식과 관계되잖아, 그죠? 그런데 인간이 자기 자신의 어떤 인식의 능력으로 이미 통일되어 있는 이 세계의 존재를, 그죠? 인식할 때 그는 그 존재를 찢어야 되고 나누어야 되고 그리고 분리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판단과 존재에는 그죠? 언제나 균열과 간극, 그리고 건널 수 없는 다리와 같은 틈새가 그죠? 놓여 있는 거예요. 이 틈새를 어떻게 메울 것인가? 이게 이제 헬더린의 고민이었던 거야. 낙원의 세계로부터 쫓겨난 인간, 그리고 존재의 세계로부터 쫓겨난 인간, 그 인간이 어떻게 자기 자신의 판단의 자유, 분리된 존재로서 그죠? 존재 전체를 향하여 다시 통일로 나아갈 수 있을까? 이게 고민이잖아. 쫓겨난 신세가 어떻게 다시 존재와 통일될 수 있겠는가? 이 결합을 향한 열정, 열망, 이게 바로 독일 관념론의 어떤 광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야, 여러분. 이 분리된 인간의 주체, 판단하는 인식, 그래서 존재를 찢어서 균열을 만들어야 되는 이 불가피한 상황. 애초부터 인간은 자기 자신을 관조하는 것 자체가 시원적 찢어짐인 거야. 그런 정도로 인간은 존재와 멀리 떨어져 있는 거야. 인식하는 것을 포기하지 못하는 이상 인간은 존재와 결합될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이 균열을 도대체 어떻게 메울 것인가? 이 분열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게 바로
헬더린의 고민이었던 거예요. 응? 다양한 방식으로 인간은 이 분리를 존재를 향하여 그죠? 다양한 방식으로 통합하려고 해결책을 찾아 나가잖아. 응? 신과의 합일, 깨달음의 길을 가면서 우주적 합의를 느끼는 것, 아니면 에로스의 관계를 통하여 성적 주의상스를 통하여 도달되는 우주적 합일, 이 외에 인간은 무엇으로 이 신이 떠난 세계를 다시 신이 돌아오는 세계, 다시 존재와의 합의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찾을 수 있을까? 궁금하죠, 여러분? 그건 바로 시원의 언어에 참여하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이데거가 헬더린을 해석하면서 시인은 시원의 언어를 짓고, 그죠? 존재와의 합의를 노래하는, 이 과학기술의 정보화된 시대에 존재를 잃어버린 자들에게 존재를 다시 노래하게 하는 그런 자, 신이 떠난 세계에 존재를 지키는 목동인 거예요. 시인은, 그죠? 시원의 언어, 시인들이 시를 통하여 보여주는 내러티브, 이야기를 통하여 이 균열은 메워질 수 있다라고 본 거야. 여러분, 이런 방식으로, 그러니까 인간이 자기 자신의 의식을 통해서도 이미 시원적으로 찢어져 있다면, 존재로부터, 그죠? 그렇다면 이것을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은 신과 직접 만나든지 에로스의 관계를 통하여 우주적 합의를 경험하든지, 이건 역시도 영원할 수가 없잖아, 그죠? 그러나 어느 정도 이 물 자체, 실제 자체의 세계에 도달할 수 있는 거예요. 주의상스 역시도 에로스에, 그죠? 아니면 그 이해의 방법은 무엇인가? 바로 예술인 거야, 여러분. 예술이 이 간극을 메울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 칸트 이후로 예술은 어떻게 보면은 이 인간이 판단을 내리는 관조적 아름다움, 그죠? 취미 판단으로 축소됐는데, 사실 예술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술 자체의 예술을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니체가 즐거운 학문,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그리고 곳곳에서 말하는 것처럼 예술 자체의 예술, 예술가 자신의 예술을 이해해야만이, 그죠? 예술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술가 자신의 광기를 이해하지 못한다? 그러면 예술에서 다양한 중요한 논점들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현실에 직면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술가 자신의 광기, 예술 작품을 창조하기 위하여 예술가가 경험하는 그 광기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는 예술을 위한 예술을 이해할 수 없는 자라는 거예요. 단지 주체가 자연의 관조, 예술 작품의 관조만을 통하여 나타나는 취미 판단은 한계가 있다라는 것. 20세기 말과 21세기의 위대한 미학 철학자인 아감벤 역시도, 그죠? 내용 없는 인간에서 이 예술가 자신의 고통,
예술 작품을 창조하기 위하여 예술가들이 치러야 하는 그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그 고통, 그걸 이해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예술 자체에 접근할 수 있겠는가? 그죠? 고흐의 그 광기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릴케가 수년 동안 떠났던 이 도시 저 도시를 방황하면서 수년 동안 떠났던 그 죽음의 여행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예술가들의 광기, 니체 자신의 광기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미셀 푸코가 저술했던 광기의 역사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예술 자체, 인간의 본성에 대한 이해를 통하여 예술 자체의 이해에까지 도달할 수 있겠는가? 그죠? 이런 질문이 가능한 거야. 그러니까 예술가가 경험하는 예술 작품을 창조하는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고통과 광기, 이 우주적 존재로부터 자기가 분리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 아픔, 고통, 그래서 광기를 통해서만이 이 간극을 메울 수 있다라고 하는, 이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래서 예술가만큼, 그죠? 이 존재의 통일성으로부터 자기가 분리되어 있다는 것을 예술가만큼 민감하게 느낄 수 있는 자가 누가 있어요, 여러분? 그죠? 예술가는 그 분리를 누구보다 철저하게 느끼는 거예요. 이 통일성을 향하여 예술가는 자기의 몸을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엠페도클레스의 죽음, 그죠? 시민들과 신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해서 고통스러워했지만 누구보다도 이 우주와의 존재의 합의를 가장 열망했던, 그래서 화산 속으로 자기의 몸을 던져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이 철학자 엠페도클레스, 그 엠페도클레스의 광기 어린 죽음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존재와의 합의를 향한 그 동경의 몸부림을 철저히, 그리고 몸속 깊숙이 들어있는 온 세포를 통하여 여기에 공감하지 못한다면 그가 어떻게 이 존재의 균열을 통하여 드러나는 그 아픔을 이해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죠? 그래서 헬더린의 광기 역시도 자기의 연인이었던 주제대와의 이별을 통해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야. 이별을 통하여 나타나는 그 가난 속에서, 그죠? 어떻게 이 존재와의 균열을, 어떻게 이 판단을 통하여 인식이 찢어놓은, 그리고 자기 의식이 찢어놓은 이 분리를 어떻게 메울 것인가? 그건 바로 예술을 통하여, 시를 지음으로써, 문학 작품을 씀으로써, 소설과 희곡을 씀으로써, 시를 짓는 목동으로서, 그죠? 신들이 떠난 세계의 존재의 통일성을 노래하려는 그 열망으로서, 오직 시인의 내러티브로서 이 균열을 메우려고 했다라는 것. 그래서 그 헬더린의 광기는 주제대로부터 나타나는
어떤 고통이었지만은 그 이후에는 이 존재와의 균열을 어떻게 해서든 예술 작품을 통하여, 시를 통하여 메우려고 했다라는 것. 그 과정에서 그는 광기를 재료로 삼았던 것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엠페도클레스의 죽음을 희곡으로까지 써내려갔던 거야, 여러분. 존재와의 합일은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나. 여러분들의 삶에서 이 균열을 어떻게 메울 것인가? 이제 한번 적용으로 들어가서 한번 사유해 보셔요. 후기 하이데거가 혀를 차면서, 그죠? 이 과학기술 문명이 가져온 정보화된 시대에 인간이 존재를 잃어버리고, 그죠? 인간이 주인이 되어 이 세계의 모든 존재자들을 판단하고 난도질하고 찍고 나누고 하는 그 과정에서 인간은 자기 자신의 하이마트, 고향을 잃은 자가 된 거예요. 고향을 잃어버린 자. 그래서 그 고향을 어떻게 되찾을 것인가? 어떻게 인간은 이 분리로부터 존재의 결합으로 나갈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시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 그죠? 그 귀 기울임을 통하여 인간은 우주적 기분 잡혀져 있음에서 드러나는 양심의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이고, 이 세계와의 합의를 통하여 들려오는 그 존재의 소리를 다시 들으면서 자기 자신의 삶의 힘을 되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판단과 존재인 거예요. 현대인만큼 이 판단으로부터 존재가 멀리 떨어져 있는 인간은 인류 역사에서 없었어요. 인간이 주인인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은 고향을 잃은 자인가요? 이 우주적 합의를 잃어버린, 존재의 세계를 잃어버린, 주체와 객체의 통일성 자체를 의미하는 이 존재를 잃어버린 그런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해도 인간의 본성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그 고독과 외로움, 그리고 그 심년 속에서 울려 퍼지는 칼융적인 그림자는 짙고 더 짙은 거예요. 오히려 그죠? 이 그림자를 보려고 하는 자는 시인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죠? 이 목동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존재와의 합의를 되찾으려고 하겠죠, 그죠? 대개 현대인은 잡담, 호기심, 애매성을 통하여 이리저리 떠돌아다니고, 그죠? 락강의 상징계의 의미와 사슬, 욕망의 환유의 사슬을 따라서 움직이면서, 그죠? 빈 공백이 나타나면 또 다른 사슬로 움직이는 잡담, 호기심, 애매성을 갖고 언제나 평균성과 비본래성을 사랑하는 거기에 머물러 있다고, 그죠? 대개는 어느 순간, 그죠? 그건 역시 깊은 물을 느끼게 하고 무의미를 느끼게 하면서, 그죠? 인간 자신의 본성을 되찾을 때에 그 합일은 대개 예술 작품에 참여함으로써 이 세계의 신비를, 그죠? 다시
되찾을 수 있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것은 침묵해야 한다. 비트겐슈타인의 논리철학 논거의 후반부부터 나타나는 이 세계, 언어의 명제로 잡히지 않는, 말할 수 없는 것은 침묵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세계는 그죠? 그 자체로 디벨트 짜이크트, 누얼지히, 세계가 자기 자신을 단지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은 언어의 명제가 잡을 수 있는 세계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윤리, 미학을 지나면서 그저 나타나는 이 세계는 자체로 신비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기까지 인간은 많은 존재의 여행을 끝마쳐야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판단의 인식 능력이 얼마나 한계가 있는지, 이 우주와 세계의 주인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까지 그 인간은 결코 이 존재와의 합의를 경험하려고 시도조차 하지 않을 거라는 거. 이게 무서운 거잖아, 그죠? 자기 자신의 판단 능력이 존재를 찍고 존재의 통일성을 균열시키는 힘이라는 것을 깨닫기까지, 그죠? 현대인은 어느 순간 불안이 찾아와서 자기의 존재를 뒤흔들 때조차도 그는 이 존재를 찾으려는 시도를 결코 하지 않을 거라는 것. 이게 바로 자본주의 사회의 무시무시한 욕망이요, 질병인 거야. 그죠? 심지어 죽을 때가 돼서도 이 존재와의 합의를 거부하고, 그죠? 부동산이 얼마 올랐는지, 주식이 얼마 올랐는지를 쳐다보면서 죽음을 맞이하는 게 현대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언제 철이 들어서 노자의 도덕경을 읽고, 그죠? 공자의 논어를 읽으며, 불교의 경전들을 읽으면서 자기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는 지점까지 갈 수 있을지, 우파니샤드를 읽고, 그죠? 베다를 읽으면서 인간이 무엇인지, 우주 안에서 인간이 주인이 아님을 고백하기까지, 그죠?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릴지, 잡담, 호기심, 애매성으로부터 벗어나는 그 지점에서 그는 비로소 자기 자신의 그림자와 직면할 수 있는 칼융적인 존재의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것 아니겠는가. 비로소 판단으로부터 벗어나서 이제 존재와의 합일로 나아가는, 그죠? 이제야 비로소 자기 실현의 단계로 나아가서 시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자, 조금은 철이 든 자가 될 수 있는 것 아니겠는가. 정말 시사하는 게 많죠, 여러분. 내가 판단의 주체요, 인간이 과학기술 문명에서 주인이다라는 이 오만한 부풀어 오른 자아를 스스로 깨부수기까지 얼마나 지난한 고통의 여행을 해야 되는지. 역시 인간은, 그죠? 정말 엄청난 것을 창조할 수 있으면서도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자기 관조할 수 있는 그런 인간을 정말 소수라고 하는 거예요. 얘도 물러갑니다. 주스.